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신가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변호사 하면 혹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니에요. 변호사라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저 열심히 일하면 조금 여유롭게 지낸다. 뭐 이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변호사보다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이렇게 경제 문제를 말씀드렸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혼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제, 돈이 아주 많아도 걱정, 아주 없어도 걱정이죠.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돈을 갑자기 많이 떼돈을 벌었다. 그래도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면 너무나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생활비도 너무 쪼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없겠다.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조사를 봐도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고요. 무려 2위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015년에 실제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 남자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아내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월급을 통째로 이제 아내한테 주고 아내한테 용돈 받고 이제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큰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큰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글쎄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식사도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가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활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계속해서 이제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내는 이제 매몰차게 용돈을 이제 지급을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원비마저 이제 인색하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결심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는요, 이혼이 안 됐답니다. 우리 법원이 보기에 뭐 아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부부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아내가 경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했다. 이래서 이제 이혼을 인정한 그런 실제 판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부부 간에는 서로 평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제 부양을 한 책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이 많다. 그러면 아내를 부양을 해야겠죠? 또 말로만 부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아내가 다 돈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재력가인데 남편은 용돈만 받고 산다. 근데 그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가 경제력을 이제 독점하면서 막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 갖고 이제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원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혼 사유로 이혼 사유로 주장할 경우에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됐는데 아내한테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부동산을 샀는지, 얼마나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지 전혀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물어보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니까 아내가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경제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무슨 부동산이 있고 얼마나 버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 사건까지 가는 경우 있었는데 우리 법원도 이렇게 배우자 몰래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경제력으로 독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을 안 주려고 빼돌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요즘에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죠? 남편분들 낚시 등산 좋아하시는데 이 낚시 등산에 큰 돈을 쓰고 아내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냥 골프만 치러 다니고 등산만 하러 다닌다, 낚시만 하러 다닌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도 자신의 이제 사생활이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뭐 낚시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서 가정이 파탄되면 이혼이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뭐 자신은 정말로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제 본가 가족들, 시부모님들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정말로 이제 큰 지원하는데 아내하고 자녀한테는 정말로 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 시장 가가지고 정말로 정말 어렵게 살고 그다음에 생활하시고 용돈도 거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아내와 자녀들한테 소홀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남편보다 아내한테 잘해 주시고요. 또 반대로 아내의 처갓집이 이제 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남편은 좀 경제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처가에 의존을 합니다. 심지어는 처가에서 이제 큰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전업주부인 아내를 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제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편, 이것도 이제 이혼을 인정한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항상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경제 문제.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부부가 경제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으로 이제 재산이나 경제력을 독점을 하고 상대방을 부양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이혼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부부간에도 부양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듯이 부부간에도 부양료가 있는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호화사치하면서 상대방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너무나 어렵게 한 경우에는 이혼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법을 떠나서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해야 되고 또 공정한 그런 법률 관계가 우리 가정, 부부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의 경제력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좀 풍족하게 경제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표법 제91조는 상표의 보호 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적은 상표에 의해서 정해지고 상품의 보호 범위는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견본과 상품인 것입니다. 즉, 출원서에 상표와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표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표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있을 것입니다. 즉, 타인의 상표가 상표권과 유사할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상표의 사용이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이어야 됩니다. 이 상표 침해 요건 중 가장 핵심 요건은 타인의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의 동일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살펴보면 상표 유사 판단은 관념, 호칭, 외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관념이 무엇이냐면 관념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표상, 개념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왕과 킹을 보면 저희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은 둘 다 왕, 킹도 왕이죠. 또 둘 다 왕으로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이 동일한 경우에도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호칭은 발음했을 때
소리 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칭 또한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삼성과 삼선이 있습니다. 조금 대충 발음하다 보면 저희한테는 거의 유사하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 삼성과 삼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의 경우에는 상표의 첫 글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예시로 삼성이 있고 앞 글자를 조금 바꾼 잠성이 있다고 예를 들면 삼성과 잠성은 첫 글자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호칭이 전혀 다르게 들려서 비유사한 상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인데 외관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 두 상표는 자세히 보면 내부에 있는 글자나 도형들이 완전히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럴 경우에 외관이 유사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념, 호칭, 외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요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요부 판단이라는 것은 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을 뽑아서 양상표를 비교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사과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 스피드나 빠르다는 그런 표현을 상표로 사용하면 이는 자동차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술적 표장이라고 해서 식별력이 또한 없다고 보아서 상표 유사 판단 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즉 이와 같이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이 상표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요부 판단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요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따 맘마와 BMB 맘마가 있습니다. 양 상표를 보면 맘마라는 부분이 동일해서 상당히 유사해 보이나 이 맘마라는 부분은 엄마가 만들었다는 뜻으로 유아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없어서 이를 제외하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판례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유보드와 아이보드가 있습니다. 양 상표는 모두 키보드 선반에 사용되는 상표입니다. 양 상표를 비교해 보면 보드라고 이 영문자 5글자가 동일해서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드는 키보드 선반에서 선반을 영어로 하면 보드입니다. 즉 키보드 선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보드는 보통 명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즉 이 보드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서 이를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드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여기 U하고 I만 남는데 U하고 I를 비교하면 완전히 비유사이기 때문에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침해 요건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표의 효력은 상표의 유사 범위까지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상표 유사 판단은 상표의 관념, 외관, 칭호가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요부 판단에 의해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 고의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사망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의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형법에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사망사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상해사고, 예컨대 주행 중 추돌사고처럼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사고 중에서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사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거나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서 사실상 사망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상을 입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면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사고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정당하게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한 곳이 횡단보도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횡단보도 사고는 아닙니다. 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가 바쁠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 선 밖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횡단보도 선 안으로 안전하게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면허 운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 이곳이 과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례는 개별 사안별로
그 도로의 형태 또는 이용자의 범위, 또 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도로교통법상으로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판단을 해서 이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출입 차단 시설이 있는지 또 경비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살펴서 도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아파트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에 이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실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단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음주, 무면허, 과속, 신호 위반 등 법에서 명시한 교통법규 위반 사안이나 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는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혼용되는데 공식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현행 87년 헌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당시에 지방정부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방정부라는 말이 중앙정부와 좀 대치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적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으로는 지방정부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지자체의 재원을 이루는 지방세 관계 법령들, 그리고 지자체의 기금관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자체의 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주민투표법, 그 밖의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관계법령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재원, 그리고 실제 가능한 사무 등을 세세하게 규율하고 국가 조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규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내린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지자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건축과 관련한 처분은 마포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포구청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인데 3선 연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인데요. 지난 선거가 두 번째 선거였고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 세 번째 도전이 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석이 되면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이 되는데 이와 같이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장이 머리가 된다면 조직들은 손발이 되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자체장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임명권을 갖습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임명권이라 할 수 있죠. 지자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관계처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그런 상호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 소위 거부권이라 하는 제2요구권도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법과 지자체의 사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제2요구가 이루어질 경우 의회는 특별 정적수인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조례를 위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지만 지자체 내부에서는 제2요구가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조례 위반권 및 규칙 제정권도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정부 입법처럼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이나 또는 기관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규칙 제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통해 지자체장은 자신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방교육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교육감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요. 통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합니다.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바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공립학교와 관련된 재산의 처리도 지방교육감이 합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전면에 나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째, 지자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둘째, 지자체장은 조직의 임명권, 예산의 편성권, 조례 위반권 및 규칙 제정권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도 지자체장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것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전 단수 조치의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서, 합의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관리 규약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다 보니까 위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쉽게 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이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이런 서로 간의 합의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이런 것에 따라서 단전 단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문제를 판단할 때 형법 20조 정당행위
행위를 많이 논하게 됩니다. 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정당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요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호텔 내에서 각각 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갑과 을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그 월세를 상당히 연체를 했고 이 때문에 단전 단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에는 월세 2번 이상 연체할 때 단전 단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자 호텔 경영이 당연히 어려워졌고 건물주는 그 대출 금융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건물이 경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자 결국은 세입자들에 대해서 그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한 다음에 결국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그 대법원은 일단 임차인 갑 단전 단수 조치가 상당성이 있고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그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건물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미 그 단전 단수 조치를 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임대차 보증금도 그 모두 연체 차임으로 다 소멸이 돼서 이미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그 최고를 하고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결국 이런 단전 단수 조치는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궁박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어떤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단전 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 그래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기 때문에 20조에 정해진 정당행위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차인 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단전 단수 조치는 당했지만 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유죄다, 업무방해죄 유죄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그 양자 간의 갑과 을이 처한 어떤 상황 자체가 조금씩 달랐다고 본 건데 이 을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할 당시에 아직 그 임대차 기간이 한 7개월 내지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도 그 연체된 월세를 다 빼더라도 공제하더라도 한 7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다. 월 한 300만 원씩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 2번 정도의 애고를 거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것은 아무리 그 건물주가 경매당할 수 있는 그런 궁박한 상황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할 때 결국 20조 정당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단전 단수 조치가 이런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섣불리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이 단전 단수를 통해서 좀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단전단수 조치가 자칫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고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 사회적인 상당성 이런 부분을 갖출 수 있을 때야만 적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